뭐? 1,500만 원이 위자료라고? 이런 썩을 미나리를 받나?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엄마, 이거 갖추려면 우리 집 전세금 빼야 돼. 이 영감탱이와 지금 잠이 오냐? 돈도 못 벌어오는 천하의 쓸모없는 잡것. 오늘의 사연입니다. 첫 번째, 박금자의 독백 붉은 봉투와 썩어가는 사과. 시간 2025년 5월 12일 오후 5시 30분. 장소 박금자. 이만복 부부의 작은 아파트 우편함 앞. 내 나이 63. 평생을 이 아파트 구질구질한 복도 냄새 맡으며 살았다.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웠다고 자부했는데 오늘 이 붉은 봉투 하나가 내 모든 자부심을 바닥에 쳐박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저 년의 눈빛, 썩어가는 사과처럼 속이 무르익어가는 저 오밀한의 눈빛을. 결국 터질 일이 터진 거다. 피를 토해도 모자랄 지경이야. 금자는 우편함 문을 쾅 닫았다. 낡은 금속 문이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그녀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색 고급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봉투는 두툼했고 겉면에 적힌 오밀한 님께라는 글씨체가 유난히 화려하고 낯설었다. 금자는 아파트 복도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봉투를 뜯어내려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남의 물건을 몰래 뜯어본다는 죄책감보다 이 봉투 안에 담겨 있을 파국의 예감에 더 사로잡혀 있었다. 오밀한 님께 2025년 4월 20일 1,500만 원 L백화점 VIP. 숨이 턱 막혔다. 이성호 자신의 아들은 평생 금자에게 월급 봉투를 털어 갖다 바쳤다. 그 작은 아들의 월급으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다. 미란이는 보험회사 다니며 씀씀이가 커진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정도를 넘어섰다. 금자는 봉투를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이미 며느리 오미란을 향한 증오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 집의 평화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다. 60년 넘게 참고 살아온 서민의 억척스러움이 가장 고귀하게 여겼던 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맹수처럼 깨어나고 있었다. 두 번째, 저녁, 식탁 위에 불길한 징조. 시간 2025년 5월 12일 저녁 7시 00분. 장소 박금자. 이만복 부부의 작은 아파트 거실. 금자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저녁 식탁을 차렸다. 된장찌개는 짜게 끓여졌고 평소에 즐겨 먹던 조기구이 대신 며느리가 싫어하는 고등어 구이가 올라왔다. 식탁 위는 음식의 온기 대신 얼음장 같은 냉기가 감돌았다. 만복 씨 67세가 신문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다. 그는 오늘따라 금자의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섬뜩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60년 가까이 침묵으로 가정을 지켜온 습관대로 입을 다물었다. 금자 씨, 오늘따라 얼굴이 왜 그래? 속이 안 좋은가? 만복 씨는 겨우 된장찌개 냄비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요. 속은 멀쩡해요. 다만 누군가의 썩은 속 때문에 속이 울렁거릴 뿐이지. 금자는 만복 씨의 질문을 무시한 채 며느리 오미란이 앉을 의자를 노려보며 말했다. 7시 10분 오미란이 퇴근 후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짙게 화장을 했고 겉옷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싸늘한 눈빛을 감지했지만
미소로 무마하려 했다. 어머니, 아버님, 저 왔어요. 밥 차리셨네요. 제가 도울게요. 됐어. 밥상 차릴 줄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염치로 숟가락을 들어. 금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미란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억지로 밥상에 앉았다. 그때 금자가 식탁 위에 붉은 봉투를 툭 던져 놓았다. 봉투는 된장찌개, 냄비 바로 옆에 놓여 뜨거운 김을 막고 있었다. 미란이의 눈이 봉투에 닿는 순간 그녀의 동공이 급격히 확장되었다. 얼굴, 근육이 일시에 경직되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손은 국그릇을 잡으려다 허공에서 멈췄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미란이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내 앞으로 온 거 내가 제일 잘 알겠지. 금자는 미란이의 눈을 정면으로 노려봤다. 어디? 밥부터 먹어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만복 씨는 이 불길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또다시 침묵을 택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젓가락으로 찌개 속에 두부 조각만 깨작거릴 뿐이었다.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의 숨소리와 붉은 봉투가 내뿜는 불길한 기운만이 가득했다. 폭발 직전의 침묵이었다. 세 번째, 며느리의 거짓말과 시어머니의 추궁. 시간 2025년 5월 12일 저녁 7시 30분. 장소 박금자. 이만복 부부의 작은 아파트 거실, 여전히 같은 장소. 침묵은 오래 가지 못했다. 미란이는 억지로 밥을 먹는 척했지만 밥알은 입안에서 모래처럼 굴러다녔다. 그녀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숟가락이 밥그릇에 부딪히며 쨍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어머님, 말씀하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세요? 미란이는 애써 당당한 척했지만 떨리는 눈빛은 숨길 수 없었다. 금자는 붉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안의 영수증을 꺼내 미란이의 면전에 흔들었다. 잘못? 내가 더 잘 알겠지. 이것 봐라. L백화점 VIP 1,500만 원. 시계 오미란. 내가 이 시계를 어디서 났는지 말해보거라. 내 월급으로는 꿈도 못 꿀 금액인데. 미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영수증을 힐끗 보더니 거짓말을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아, 이거요? 어머니 이거 팀장님이 주신 거예요. 이번에 제가 회사에서 실적을 너무 잘 내서 팀장님이 해외 출장 갔다 오시면서 격려 차원에서 주신 거예요.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하신 거고요. 미란이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금자는 코웃음을 쳤다. 팀장이? 그깟 보험 팀장이 직원에게 1,500만 원짜리 시계를? 내가 나를 뭘로 보고 이런 헛소리를 짓거려? 나는 평생 땀 흘려 돈 벌었어. 돈의 냄새를 모를 것 같아? 그 시계 지금 내 손목에 차고 있지? 금자는 미란이의 왼쪽 손목을 낚아챘다. 미란이는 무의식적으로 팔을 빼려 했지만 금자의 악력은 억척스러웠다. 미란이의 손목에는 얇은 금색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싸구려가 아닌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시계였다. 이거 다른 시계예요. 어머니, 제가 산 거예요. 미란이는 다급하게 변명했다. 웃기지 마. 1,500만 원짜리 시계를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매 몸뚱이 하나 달랑 들고 왔잖아. 내가 푼 돈 모아서 샀다고? 내가 아들 밥 한 번 제대로 못해 먹이면서 매 몸에 이런 걸 치장해. 금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 눈물은 아들에 대한 연민과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만복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숟가락을 놓지도 들지도 못하고 테이블만 노려봤다. 그는 이 폭풍우를 피하고 싶었다. 네 번째, 오밀한 끓어오르는 욕망을 들키다. 시간 2025년 5월 12일 저녁 7시 40분. 장소 박금자. 이만복 부부의 작은 아파트 거실, 여전히 같은 장소. 미란이는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손목을 힘껏 빼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죄책감이 아닌 시어머니에 대한 억눌린 분노와 자신의 욕망을 긁힌 치욕감으로 가득 찼다. 네, 어머니, 받았어요. 받았다고요. 1,500만 원짜리 시계, 그리고 이 향수, 이 옷, 이 모든 걸 다른 사람한테 받았어요. 미란이는 결국 폭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금자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만복 씨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젓가락이 식탁을 굴러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누구한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혹시? 금자는 입을 틀어막았다. 왜도 그 단어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미란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금자에게 대들었다. 네, 맞아요. 저 외도했어요. 당신 아들이 나한테 해줄 수 없는 걸 그 사람이 해줬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이런 구질구질한 인생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낡은 아파트, 이 곰팡이 냄새, 평생 돈돈돈 하는 당신의 잔소리. 나 질렸어요. 이 창녀 같은 년이. 금자는 식탁 위에 된장찌개, 냄비를 들었다. 만복 씨는 금자 씨 하고 외쳤지만 금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냄비를 미란이를 향해 던지려는 듯 위협적으로 들었다. 미란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부숴버리겠다는 광기를 보였다. 던져요. 어머니, 던지세요. 던져서 나 죽여요. 그럼 이 모든 비참함이 끝날 테니까. 금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냄비를 내려놓았다. 냄비가 식탁 위에 쿵 하고 놓였다. 찌개, 국물이 테이블보에 튀었고 만복 씨의 얼굴에도 몇 방울 튀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이성우였다. 그는 양손에 마트 봉투를 들고 집안의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엄마, 아빠, 미란 씨. 왜 다들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성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봉투에서 막 꺼내려던 두부 한 모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5번째, 폭발한 아들의 비명과 진실. 시간 2025년 5월 12일 저녁 8시 05분. 장소 박금자. 이만복 부부의 작은 아파트 거실, 여전히 같은 장소. 성우는 봉투에서 굴러나온 두부 한 모를 발로 툭 찼다. 그의 시선은 두부의 흰색과 안에 미란의 눈가에 번진 마스카라의 검은색 사이를 오갔다. 공포와 혼란이 그의 얼굴에 동시에 떠올랐다. 엄마,
아빠, 미란 씨. 대체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밥상 앞에서 싸우는 건데? 성우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억눌린 울음이 배어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니길 바라는 필사적인 방어, 기제를 보이고 있었다. 금자는 아들의 목소리에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독도를 가로질러 안방으로 빠르게 들어갔고 잠시 후 붉은 봉투를 들고 나왔다. 봉투를 쥔 금자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동작은 단호하고 결연했다. 성우야, 내가 왔다니 잘 됐다. 내가 이 집의 가장이고 내가 알아야 할 일이니까. 금자는 봉투를 성우의 가슴팍에 던지듯 내밀었다. 이게 뭔데, 엄마? 성우는 주저하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에 닿는 붉은 종이의 질감이 굴길하게 느껴졌다. 그는 봉투 안에 영수증을 꺼내 읽었다. 1,500만 원. 시계. 오미란. 성우의 얼굴색이 급격히 변했다. 처음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퇴근 후의 피로감은 사라지고 대신 강렬한 부정 버딩이 떠올랐다. 이게 뭔 소리예요? 장난치지 마세요. 엄마, 미란 씨, 이게 뭐야? 설명해봐. 회사에서 받은 거라며. 팀장님이 준 거라며. 성우는 미란이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아내에게 매달리는 구명줄과 같았다. 미란이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절망적이었고 동시에 차가운 분노로 빛났다. 그래, 맞아요. 회사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산 거 아니에요. 받았어요. 누구한테, 씨발, 누구한테 받았냐고. 성우는 평생 어머니 앞에서 욕 한마디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아들이었다. 그가 내지른 씨발 소리는 낯설고 비명 같았다. 당신은 몰라도 돼요. 당신은 알 필요 없어요. 당신은 평생 나한테 1,500만 원짜리 시계 하나 사줄 능력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니까. 미란이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성우의 심장을 가장 날카롭게 베어버리는 칼이었다. 아내에게서 받은 경멸. 성우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무력함과 비루한 현실을 깨달았다. 그는 붉은 봉투와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미란이에게서 어머니, 금자에게로 향했다. 금자는 이미 내 말이 맞지 않느냐는 승자의 눈빛으로 미란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성우야, 전현이 지금. 금자가 다시 입을 열려는 찰나 성우는 손을 들어 모두를 막았다. 됐어요, 엄마. 나한테 그 사람 누군지 말해. 성우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마치 뼈가 부러진 것처럼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미란이는 차가운 눈물을 닦으며 마치 복수라도 하는 듯 성우에게 잔인한 진실을 던졌다. 당신 보험 계약자 중 한 분이에요. 60대 독거 노인, 자산가. 나한테는 당신이 평생 못 채워줄 걸 채워주는 분이에요. 미란이의 마지막 말은 조롱이었다. 아악, 성우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들고 있던 영수증을 찢어 발기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절규는 분노가 아닌 삶의 모든 기반이 한순간에 사라진 자의 비명이었다. 마트에서 사온 두부와 맥주캔이 그의 곁에 뒹굴었고 그는 그 잔해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6번째, 이만복,
무너지는 가장의 뒷모습. 시간 2025년 5월 12일 저녁 8시 15분. 장소 박금자. 이만복 부부의 작은 아파트 거실, 여전히 같은 장소. 성호의 울부짖음은 거실을 지배하던 분노의 소음을 잠재우고 깊고 무거운 절망의 침묵을 가져왔다. 금자는 아들의 무너진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미란이를 향한 손가락질을 멈췄다. 미란이는 자신의 잔인한 고백이 불러온 파괴적인 결과에 잠시 만족감을 느끼는 듯 했지만 곧 자신의 비참함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만복 씨는 이 모든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다. 얼굴에 묻은 된장찌개, 국물이 미지근하게 식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성호의 절규를 들었을 때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아들의 절규는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았다. 만복 씨는 평생을 착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다. 비록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아들 하나 반듯하게 키웠고 아내 금자에게도 큰 소리 한 번 친 적 없었다. 그는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아내는 며느리를 향해 창녀라고 소리쳤고 그의 며느리는 자신의 아들에게 무능력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그의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허허, 내 팔자야. 만복 씨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쉰 것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는 그제야 아까 금자가 자신을 무지한 영감탱이라고 불렀던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는 정말 무지했다. 아내의 깊은 서러움도, 며느리의 끓어오르는 욕망도, 아들의 척박한 현실도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잊지 못했다. 그저 식구들이 모여 밥 먹는 것이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았다. 만복 씨는 천천히 식탁에 다가갔다. 그는 된장찌개, 냄비 옆에 놓인 자신의 밥그릇을 집어들었다. 밥알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숟가락으로 밥알을 꾹꾹 눌러보더니 젓가락으로 겨우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흙을 씹는 듯 했다. 야, 나 오늘 술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만복 씨는 텅 빈 눈으로 성호가 떨어뜨린 맥주캔 2개를 바라봤다. 이제 마실 기분도 안 나네. 그는 식탁에 밥그릇과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무도 만복 씨를 바라보지 않았다. 성호는 울고 금자는 충격에 질렸고 미란이는 증오심과 치욕감으로 떨고 있었다. 만복 씨는 철저히 이 광란의 무대에서 소외된 존재였다. 만복 씨는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거실을 가로질러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작은 서재이자 세상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도망치는 마지막 안식처였다. 그의 뒷모습은 67세 노인의 등이 아니었다. 집이라는 거대한 짐을 짊어진 채 그 짐에 짓눌려 뼈마디가 부서진 듯한 가장의 뒷모습이었다. 어깨는 축 처졌고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에 끌렸다. 방 문턱을 넘기 직전 만복 씨는 멈춰 섰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공허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금자 씨, 야, 당분간 아무것도 안 볼 테니까 나 좀 내버려둬. 당신도 성호도 내버려둬. 문이 닫히는 소리는 없었다. 만복 씨는 문을 닫지 않고 닫힌 문처럼 자신의 마음을 닫고 방 안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세 사람은 그 열린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어둠 속에서 이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른 채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7번째. 미란의 역습. 자식도 당신 것 아니에요. 시간 2025년 5월 12일 저녁 8시 20분. 장소 박금자. 이만복 부부의 작은 아파트 거실, 여전히 같은 장소. 성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금자는 이 광경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미란이를 때릴 힘조차 잃어버렸다. 그녀는 무릎 꿇은 아들의 등을 떨리는 손으로 쓸어내렸다. 성우야, 내 아들아, 정신 차려.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여우 같은 년이 내 눈에 흙을 뿌린 거야. 금자의 목소리는 이미 다 쉬어 있었다. 미란이는 자신의 남편이 바닥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봤다. 그녀의 눈가에 남아있던 눈물은 이제 모두 말라붙었고 증오와 냉소만이 가득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님. 미란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금자의 귓속을 날카롭게 찢었다. 당신 아들이 불쌍해요? 당신 아들은 평생 그래봤자 당신 품을 못 벗어나는 남자예요. 39살이 되도록 어머니에게 인정받으려고 월급 봉투 털어다 바치는 한심한 남자라고요. 닥쳐, 이 버러지 같은 년아. 금자는 미란이의 다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며느리의 발목을 잡고 늘어져 흔들고 싶었다. 하지만 미란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어머님, 이제야 솔직해지네요. 당신이 저한테 창녀라고 욕했을 때 저는 속으로 박수 쳤어요. 그래, 솔직하게 나와라. 내 인생을 짓누르던 이 낡은 잣대들을 다 부숴버려라. 미란이는 자신이 메고 있던 명품 핸드백을 성우가 찢어버린 영수증 조각들 위에 던져버렸다. 텅 소리가 울렸다. 저는 이 짓거리 질렸어요. 며느리 노릇도, 가난한 남편의 아내 노릇도. 당신들이 가진 건 이 낡은 아파트와 썩어빠진 도덕뿐인데 왜 나한테만 희생을 강요해요? 제가 다른 늙은 남자에게 기대든 돈에 기대든 그건 제 선택이에요. 최소한 그분은 나를 여자로 대해주니까. 이 발언은 금자의 심장을 완전히 꿰뚫었다. 금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미란이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내가 감히 내 아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내가 우리 성우에게. 금자의 손이 미란이의 얼굴에 닿기 직전 미란이가 몸을 획 틀어 손길을 피했다. 미란이는 금자의 눈을 노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어머님, 이 집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구 같아요? 당신의 손주, 우리 아이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당신의 소유물도 당신 아들의 노후보험도 아니에요. 그 아이마저도 제가 데리고 나갈 거예요. 미란이의 말에 금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손주는 금자의 삶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이 집안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 희망마저 빼앗기겠다는 며느리의 선언은 금자를 정신적으로 마비시켰다. 예, 내가 감히. 금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다. 미란이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듯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는 코트와 핸드백만 챙긴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다. 이혼 서류 곧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그리고 다시는 이 구질구질한 집에 발 들이지 않을 거예요. 쾅! 현관문이 닫혔다. 그 충격은 아파트 전체를 흔들었고 그 소리는 금자의 귓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거실에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의 흐느낌과 며느리의 마지막 경멸이 남긴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8번째. 만복의 고독 닫힌 방문 뒤의 떨림. 시간 2025년 5월 13일 새벽 1시. 장소 박금자. 이만복 부부의 작은 아파트 안방 및 작은 방. 밤이 깊었다. 미란이가 집을 나간 지 몇 시간이 흘렀다. 성우는 거실에서 안방으로 옮겨져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울음이 잦아들었을 뿐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금자는 안방 문 앞 거실 바닥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집안은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듯 고요했지만 침묵은 이들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다. 만복 씨가 닫지 않은 작은 방 문틈으로는 어둠만이 새어나왔다. 그는 방 안에서 낡은 책상에 머리를 파묻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곰팡이 핀 서류와 오래된 신문 뭉치 냄새가 났다. 그의 코앞에는 자신이 퇴직 후 보일러 공사 현장에서 찍은 기념사진이 놓여 있었다. 땀으로 얼룩진 작업복을 입고 해맑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 지금의 비참한 현실과 너무나도 대비되었다. 만복 씨는 깨달았다. 아내 금자가 며느리에게 느꼈던 분노는 단순히 정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아들이 무시당했다는 치욕,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차창게 여겨졌다는 절망이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자신이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던 만복 씨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가락 끝만 미세하게 떨리더니 곧 팔 전체로 번져 어깨가 들썩였다.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는, 마치 몸속에 오래된 기계가 고장난 듯한 떨림이었다. 만복 씨는 숨을 쉬기 위해 애썼다. 들이쉬는 숨은 가늘고 날카로웠고 내쉬는 숨은 턱 막혔다. 이명이 귓속을 때렸다. 당신은 빠져. 이 무지한 영감탱이야. 금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때 거실 쪽에서 나지막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금자 씨의 울음소리였다. 낮의 폭발적인 분노가 아닌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한 처절하게 삭은 울음이었다. 만복 씨는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녀에게 다가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몸은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만복 씨는 이불을 꽉 움켜잡았다. 나 좀 내버려둬. 스스로에게 내뱉었던 그 말이 이제는 그를 구속하는 족쇄가 되었다. 그는 아내에게 위로를 건넬 자격도, 아들에게 아비 노릇을 할 용기도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만복 씨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너무 깊은 슬픔은 눈물조차 마르게 한다는 것을 67세의 가장은 그날 밤 닫힌 방문 뒤의 떨림 속에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온 가족이 같은 지붕 아래 있었지만 이들은
각자의 지옥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었다. 9번째. 아들의 폐허와 금자의 절규, 손주를 잃는다는 공포. 시간 2025년 5월 13일 아침 7시 00분. 장소 박금자. 이만복 부부의 작은 아파트 주방 및 안방. 밤새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아침 해가 낡은 아파트 창문으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지만 집안에는 그림자만이 가득했다. 박금자는 습관처럼 일어났다. 그러나 며느리 목까지 2배로 밥을 해야 했던 주방은 이제 고요했다. 그녀는 겨우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냄비에 콩나물국을 끓였다. 평소처럼 끓여진 국은 어딘가 맹탕 같았다. 간을 맞출 의욕조차 없었다. 금자는 안방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아들 이성우를 바라봤다. 성우는 이불을 코밑까지 덮은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은 그가 잠들지 않았음을 알려주었다. 39살 먹은 아들은 아직도 엄마의 눈에는 갓난아이처럼 연약해 보였다. 성우야, 밥 먹자. 일어나. 엄마가 콩나물국 끓였다. 금자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아들에게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성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금자는 결국 이불을 걷어냈다. 성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녀는 나쁜 년이야. 돈에 눈이 멀어서 내 팔자를 망치려 드는 년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금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그녀의 위로는 절반은 미란이를 향한 저주였고 절반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 최면이었다. 엄마. 성호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춘기 소년처럼 갈라져 있었다. 야, 무능력한 거 맞지? 미란 씨 말이 다 맞지? 내가 1,500만 원짜리 시계 하나 못 사주는 병신이라서. 아니야. 절대 아니야. 금자는 아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데. 전현이 주제도 모르고 헛바람이 든 거야. 걱정 마. 당장 전화해서 짐 싸서 돌아오라고 할 거야. 이혼? 개뿔 같은 소리.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미란 씨가 그 영감탱이한테서 뭘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이미 나랑 같이 살 때보다 훨씬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란 씨가 그래요. 손주는 자기가 데려갈 거라고. 손주라는 단어가 금자의 심장을 강타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삶의 모든 고통, 모든 희생은 결국 손주를 잘 키우는 것으로 보상받으려 했다. 그 아이는 이 낡고 구질구질한 집의 유일한 보석이었다. 안 돼. 말도 안 돼. 내 손주, 내 핏줄을 전현에게 절대 못 줘. 제가 무슨 돈으로 애를 키워. 그 늙은 영감탱이 첩으로 들어가서 키우겠다는 소리 아니냐. 금자는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은 그녀가 며칠 전 붉은 봉투를 발견했을 때의 분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처절했다. 변호사 선임해야 돼, 엄마. 미란 씨는 벌써 준비했을 거예요. 그 사람, 돈 많잖아요. 성호는 눈물을 훔치며 현실적인 말을 했다. 금자는 머리가 멍해졌다. 변호사, 이혼, 양육권, 모두 돈과 관련된 말이었다. 그녀는 평생 돈을 아끼고 쪼개고 긁어모았지만 지금 이 순간
돈의 거대한 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다. 그녀의 절규는 돈 없는 서민의 비명이었다.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금자는 아들 앞에서 주저앉아 이제는 복구가 불가능한 폐허를 마주한 듯 울부짖었다. 10번째, 노부부의 진흙탕 싸움. 당신은 평생 도망쳤어. 시간 2025년 5월 13일 오후 2시 00분. 장소 박금자. 이만복 부부의 작은 아파트 거실, 여전히 같은 장소. 청호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집을 나간 며느리보다 아들의 고통이 금자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다. 금자는 멍하니 거실을 서성거렸다. 어제 밥상 위의 혼란으로 국물이 튀었던 자국, 찢긴 영수증 조각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때 만복 씨가 작은 방에서 나왔다. 그는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거뭇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만복 씨는 거실에 발을 디디는 순간 냄새를 맡았다. 희미하게 풍겨오는 어제 튀었던 된장찌개 냄새와 며느리가 떠난 뒤에 씁쓸하고 축축한 냄새. 만복 씨는 닫힌 안방 문을 잠시 바라보더니 금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금자 씨, 밥은 좀 먹었어?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해서 마치 이 집에서 처음 말을 배우는 사람 같았다. 금자는 만복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침에 끓인 맹탕 같은 콩나물국을 보았을 때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끓어오르는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미란이에게 다 쏟아내지 못한 화, 아들에게 쏟아낼 수 없는 원망을 만복 씨에게 퍼부었다. 당신은 이제야 기어 나오나? 어제 밤새도록 당신 아들이 저렇게 울부짖었는데 당신은 방에 처박혀서 뭘 했어? 뭘 잠이 와. 금자의 목소리가 다시 거실을 채우기 시작했다. 만복 씨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힘들었어. 내 아들 일인데 내가 왜 안 힘들겠어. 그냥 감당이 안 돼서 그랬어. 감당. 금자는 만복 씨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섰다. 당신은 평생 감당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 당신이 젊었을 때, 회사에서 부당한 일 당했을 때도, 성우 학비 때문에 내가 남의 식당에서 무릎 꿇고 빌었을 때도 당신은 늘 방에 처박히거나 술이나 마셨지. 당신은 평생 당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도망쳤어. 만복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평생 묻어두고 싶었던 무능력하고 소심한 가장이라는 낙인이 아내의 입을 통해 다시 튀어나온 것이다. 금자 씨,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놀았어. 내가 새벽같이 나가서 이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뼈가 사갔는데 나한테 고작 하는 말이 도망쳤다는 소리야. 만복 씨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래, 도망쳤지. 미란이가 왜 딴 남자에게 갔겠어. 당신 아들이 누구 닮아 그 모양 그 꼴이 됐겠어. 당신이 힘이 없으니까. 당신이 이 집안의 기둥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당신 아들도 당신처럼 저렇게 나약한 거 아냐. 당신의 그 구질구질하고 무능력한 삶을 이 집안 대대로 물려줬으니까. 미란이가 당신들한테서 벗어나려고 발악하는 거 아니냐고. 금자는 걷잡을 수 없는 말을 쏟아냈다.
그녀의 분노는 미란이의 외도를 넘어 이 집안의 척박한 현실과 그 현실을 만든 남편의 무능함을 향하고 있었다. 만복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모든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강신도 똑같잖아. 강신은 성우한테 엄마 노릇이 아니라 집착했잖아. 내 아들, 내 손주, 당신 소유물처럼 굴었잖아. 당신이 미란이를 며느리로 대했어. 평생 당신 아래에 있는 하녀처럼 대했지. 만복 씨는 아내가 칩으로 여겼던 아들에 대한 집착을 건드렸다. 뭐, 집착. 금자는 몸을 휘청거렸다. 그래. 집착이다. 당신처럼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치는 영감탱이 밑에서 내 아들 하나라도 내 품에 지키려고 집착한 게 죄냐. 강신은 내 편 한 번 돼준 적이 없어. 강신은 내 인생의 짐이었어. 금자는 울부짖으며 식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재떨이 만복 씨의 유일한 사치품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졌다. 재떨이는 큰 소리를 내며 깨졌다. 그 파편처럼 두 노부부의 결혼 생활도 산산조각 났다. 만복 씨는 깨진 재떨이 조각들을 멍하니 내려다봤다. 그는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슬픔이 아닌 순수한 고통과 체념으로 덮여 있었다.